안녕하세요. 재배 시간 이제 계속 이어서 상품 재고자산에 대해서 가고요. 자, 이번부터는 상품 재고장, 다른 말로 재고자산 수불부, 재고자산 수불부라고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중에 옳지 않은 거 종류별로, 품목별로 수입, 인수, 인도,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거를 재고, 입고, 출고, 재고를 알 수 있는 보조원장이다. 상품이라는 계정을 보조하는 보조원장 맞고요. 또 상품 재고장 인수란과 인도란, 잔액난 금액은 모두 원가로 적어야 돼요. 원가로 적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재고 파악하는 장부니까 원가로 적어야 돼요. 즉 매출액을 적으면 안 됩니다. 매출한 상품에 불량품이 있어서 애누리해 줬다. 빨간색으로 적는다. 아니에요. 매출 애누리는 아예 안 적혀요. 매출 애누리는 아예 안 적힙니다. 왜? 재고 파악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원가로만 적는다며요. 원가로만 적으니까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 시간에 배웠어야 돼요. 이론 시간에 배웠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한 상품 중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 환출했다. 그럼 인수란에 빨간 글씨.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요즘 손으로 이거 해볼 일이 거의 없죠. 손으로 하질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빨간색 적는지 아닌지 이런 거 솔직히 잘 몰라. 모를 수는 있어요. 이건 더군다나 우리 시험은 실기 위주 시험이니까 실기만 하면 되니까 이론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매입한 게 들어오는 거니까 인수란이거든요. 인수란. 그런데 반품이니까 빼야 되잖아요. 빨간색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표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개별법, 그리고 선입, 후입, 이동, 총. 연수학계법은 감가상각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의 단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선입, 후입, 이동, 총. 선입, 후입, 이동, 총, 개별법 이런 거고, 나머지 얘들은 수량 결정,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선입, 후입, 이동, 총 얘들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수량에다 단가를 곱하는 거잖아요. 수량에다가 개수에다가 무게 또는 부피 길이에다가 단가, 하나당 가격, 단가를 곱해서 재고 파악하는 건데, 수량 파악하는 방법에 계속교류법, 실사법, 단가 결정 방법에 선입, 후입, 이동, 총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재고자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뭐다냐. 이거 중요한 건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답은 후입선출법. 국제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선입, 후입, 이동총, 후입 빼고 참 선입, 이동총, 그리고 이동평균, 총평균, 그리고 개별법 이런 건 인정이 됩니다. 후입선출법은 논리적으로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잖아요. 근데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게 있겠냐.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물량 흐름 자체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국제기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에 해당되는 거. 수량 결정, 계속기록법과 실사법. 선입, 후입, 이동총은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벌써 몇 번째 얘기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한국채택 국제기준 또 나왔네. 한국채택 국제기준에서 인정하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서 실제 물량 흐름에 따르며 수익과 비용 대응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다냐. 일단 이 와중에 다행이다. 후입이 없네. 일단 후입이 없네.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수익 비용 대응 어쩌고 나오면 당연히 후입을 떠올려. 후입선출법. 그죠?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채택 국제기준에서 인정 안 하죠. 만약에 수익 비용 대응의 적절한 방법이 뭐냐 그랬으면 후입이 맞죠. 왜냐하면 현재의 매출액에 현재의 매출원가가 대응되니까. 뭔 소리가 뭐 알아듣는 분들은 이론 듣고 오셔야 돼. 이론 들으러 가셔야 돼. 빨리. 이게 보통은 후입입니다. 근데 지문이 없어. 물론 정답은 개별법이에요. 이건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에 가장 정확한 건 당연히 개별법이고, 만약에 개별법이 없어, 그리고 국제기준이라는 말이 없어, 그럼 그때는 후입이 답이에요. 국제기준은 인정 안 하지만 시험에는 계속 나오니까 수익비용 대응의 이상적인 거는 개별법이다. 그리고 실제 물량 흐름, 진짜 실제 물량 흐름도 개별법밖에 없다. 근데 실제 물량 흐름과 가장 가까운 게 선입이죠. 가장 가까운 게 선입입니다. 뭔 소리가 뭐 알아들으면 이론을 아직 안 하신겨.
그 다음 29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뭐다냐 옳은 거 찾으래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재고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원가가 가장 크게 이익은 가장 적게 뭐 얘기하는 거다. 딱 보면 나와야 돼. 이거는 후임 얘기하는 거죠.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적게 나타나는 건 후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거 물가 상승 시, 즉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시 무슨 크기 외웠죠? 기말재고 크기. 그리고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말재고와 이익 그리고 법인세 세금 돈 벌면 세금 내야 되니까 그 법인세라고 해요. 이 크기 기말재고와 이익과 법인세 크기 그럴 때 뭐였죠? 선. 제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 말이 나와야 돼. 입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선의총우잖아요. 선의총우.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크기, 즉 이익의 크기는 선의총우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가 상승할 때 시옷, 그리고 선입선출법의 시옷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랬는데도 이걸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죠? 물가 상승할 때 시옷 이 얘기까지. 반대로 물가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다. 하락이면 후입, 하락, 히읗 이거죠. 하락이면 히읗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 상승입니다. 그럼 이익이 커지는 건 선입이에요. 선입입니다. 이 커지는 건.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은 거니까 이럴 때는 보자마자 후입이 나와야지. 그죠? 물가 상승할 때 이거 뒤집어야지. 그죠? 이익이 가장 적은 건 후입. 물가 하락일 때는 반대로 부동호가 바뀌죠. 하락일 때는 이것까지 했는데 이걸 만약에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론 공부 안 하신 거니까 이론 공부를 하러 카페로 오세요. 얼른 넘어갑니다. 다음 충청상사의 상품 거래 내역인데 월말 재고. 월말이나 기말이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거죠. 기말 재고입니다. 선의선출법이래요. 땡큐. 선의선출법이 제일 고마운 거죠. 가장 기본. 월초가 있고 매입이 있고 매출이 있어. 그럼 월초랑 매입 5개, 8개, 5,000원, 6,000원. 근데 10개를 팔았대. 근데 물어본 게 월말 재고니까 남은 거잖아요. 남은 거 위에서부터 10개 까. 그럼 뭐 5개 다 나가고 여기서 5개 나가겠지? 남은 거 3개. 남은 거 3개 6,000원, 3, 6, 18, 18,000원. 끝. 이런 걸 계산기 들고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냥 눈으로 봐도 나와야지. 이걸 계산기 들고 누르고 있고 이러면은 그래도 해야죠. 잘 해야죠. 넘어가요. 이것도 뭐다냐? 갑상품이고요. 월말 재고액을 선입으로. 문제는 똑같은 거네. 자, 문제 똑같은데 월초고 이건 매입이고 매출인데요. 월초가 10개 1,000원짜리고 여기 매입이 2개 있네. 5일 10일. 그리고 매출한 건 20일이야. 40개를. 그럼 남은 거 물어봤잖아요. 남은 거. 그럼 40개 팔렸으니까 먼저 들어온 위에 거부터 까야지. 그럼 10개 까. 20개 까. 그럼 30개 나갔죠? 그럼 40개 팔아야 되니까 여기서 10개를 까야지. 그럼 여기서 10개를 까면 남은 거 20개잖아요. 20개 단가 1,200원, 24,000원. 끝. 이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야 돼. 그냥 알아서 해야 돼. 이 정도는. 왜냐하면 기본서, 기본 강의 시에 그 예제 풀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따라했어도 이건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다만 오히려 만약에 기말 재고를 물어본 게 아니라 만약에 매출원가를 물어봤다면 매출원가가 무슨 뜻이에요? 매출된 상품의 원가잖아요. 팔린 거. 그럼 팔린 거 40개. 40개를 계산해라. 이 40개에 대한 금액 계산해라 그러면 여기서 단가 1,000원짜리잖아요. 10개. 10개 1,000원짜리 하면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20개 1,100원. 20개 1,100원 하면 22,000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더 합쳐서 10개. 이제 40개가 돼야 되니까 10개에 1,200원. 10개 1,200원이면 12,000원. 그래서 만약에 매출원가 물어봤다면 44,000원이네. 매출원가 물어봤다면 44,000원이고 그리고 매출액은 40개 2,200원씩이니까 88,000원이잖아요. 88,000원에서 44,000원 빼면 44,000원이 이익이죠. 매출 총이익. 만약에 매출 총이익 물어봤다면 44,000원. 매출원가 물어봤다면 44,000원. 이익 물어봤다면 44,000원. 기말재고 물어봤으니까 24,000원. 이건 그냥 설명 없이도 혼자 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이론 강의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럼 다 알면 내가 이거 듣겠냐 이런 분들이 있지. 너무 그렇게 덤비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혼자 해결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이거 풀이 방법 다 알아. 강의 안 들어도 되겠는데? 그럼 훌륭한 거지. 그게 정상이지.
다만 이걸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론은 들었지만 문제풀이에 대입하는 방법을 잘 몰라. 당연하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한두 문제 먼저 강의 들으면서 아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라고 소스만 약간의 소스만 배움 나머지는 혼자서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시험 보는 건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이니까 제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봐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도 똑같습니다. 계속기록법과 선입선출법으로 물어본 건 기말재고 남은 거 기말재고 선입이니까 얼마나 땡큐야 땡큐. 그럼 기초 다음에 매입 매출 매입이잖아요. 자 이때 팔린 게 150개라는 거. 자 팔린 게 150개. 어쨌든 중요한 건 들어온 건 총 216, 216, 260개지. 260에서 150개. 중요한 건 150개를 선입선출법이니까 위에서부터 팔리는 거죠. 위에 있는 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위에 있는 거부터 150개를 없애면 돼. 그럼 여기서 10개 나갔고 여기서 140개 나갔으면 60개 남겠죠. 60개 150원이면 9,000원이겠지? 아 9만원인가? 60개 150원이면 9,000원이겠죠? 아닌가? 맞을게요. 9,000원에 마지막 건 그냥 남아있네. 6,000원은 합쳐서 그럼 15,000원. 요렇게 합치면 15,000원. 15,000원 이렇게. 15,000원. 15,500원이 아니고 15,000원. 됐죠? 만약에 매출원가 물어봤다. 만약에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면 이 150개가 위에서 10개, 이거 1,000원. 그 다음 여기서 140개 나가야 되죠? 그래야 150개 되니까. 그럼 140개 1,500원이면 140개 150원이면 얼마야? 140개 150원이면 21,000원. 그 합쳐서 22,000원이네. 그래서 매출원가 물어봤다면 22,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여기 45,000원이네. 그럼 45,000원에서 매출원가 빼면 나머지가 매출 총이익. 그럼 얼마? 23,000원이 이익이네.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물어보든 기말재고 물어보든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자유자재로 할 수는 있어야 돼. 근데 이제는 문제풀이를 반복하면서 이제 그걸 좀 빨리 풀어야 되겠죠. 시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숙달 빨리 푸는 방법 익혀야 되겠죠. 상품재고장 8월 12일 날 10개를 400원에 팔았다. 이때 매출원가 팔린 거 얼마냐? 날짜가 12일이라 요날 40개를 팔은 거죠. 40개를. 근데 선입선출이 무슨 법이?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선입선출법. 그럼 위에 거부터 40개를 계산하면 되는데 뭐요? 10개. 40원 왜 나왔대? 누가 그랬대요? 이렇게 안 했고 10개. 40개는 어디서 나왔대? 400원인데 10개인데 선입이니까 위에 거부터 팔리죠. 그 위에 거 4개 1200원이면 4개 1200원. 그리고 나머지 6개는 320원짜리 320원짜리니까 6, 3, 18, 6, 22 1920원. 두 개 합치면 3120원. 3120원. 됐죠? 이게 매출원가입니다. 만약에 재고를 물어봤다면 10개 팔렸으니까 2개 남잖아요. 그럼 2개가 밑에 게 남아 있겠죠. 2개. 2개 곱하기 320원. 그럼 640원이 기말재고입니다. 이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끝나가죠. 이제 30몇 번까지 있으니까 끝나갑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인플레이션 때 선입과 후입의 비교로서 올바른 거. 이럴 때는 머릿속에 상승 선입 총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후입은 선입보다 기말을 낮게. 일단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그리고 이익도 낮게. 맞죠? 그리고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즉 기말이 낮으면 이익도 낮아. 그런 면에서 자 기말과 이익인데 낮게 동일해. 됐어. 근데 낮게 높게잖아요. 얘들은 2번 3번은 무조건 탈락. 그럼 답은 이 와중에 1, 4번 중에 지금 틀린 거 찾는 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구나. 일단 그럼 1, 4번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일단 1, 4번 중에 하나 답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선입은 후입보다인데 선입이 더 크잖아요. 선입이 더 크잖아요. 물가 상승할 때는. 그러니까 낮게가 아니라 높게 지금가. 어디 갔니? 후입은 나와. 이건 맞는 거지. 근데 선입은 그랬으니까 높게라고 써 있어야 돼. 이렇게 높게 써 있어야 돼요. 틀렸고 얘가 맞는 거지. 1번이죠.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기말과 이익이 방향이 같이 간다는 것만 알면 4개 중에 2개는 쳐낼 수 있어. 얘하고 얘는 그냥 쳐내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러면 1, 4번 중에 하나인데 아까 1번에서 후입은 맞구나. 이렇게 된 거지. 됐죠? 자 35.
이거 비슷한 문제입니다. 기말재고 다음과 같을 때 잘못 설명한 것은 기초수량보다 기말수량이 많다. 기초보다 기말수량이 많다는 걸 재고가 증가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보면 재고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재고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즉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크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문제에 재고가 증가한다고 문제 나와 있어. 그러면 그게 곧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크다라고 이해를 하라 라고 했더니 이해가 안 된대. 아니 기말이 커지면 나중에 기초랑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러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어떻게 회계해서 해드릴 게 없죠. 그건 국어의 문제죠. 그죠?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재고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크다라는 얘기랑 같다 라고 해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할 역할이고 제 역할이고, 근데 어떤 분이 아니 기말재고가 늘어나면 기초재고랑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선입일 때 봐요. 근데 우리가 이 선의총후 막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아까 인플레이션 시, 물가 상승 시 막 이런 전제를 했죠. 물가 상승이라는 전제 막 이런 걸 깔았잖아요. 또는 어떤 문제에서는 물가 하락 시 이렇게 되겠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가정이 뭐냐면 재고는 이 기초재고나 기말재고 재고는 동일하거나 또는 증가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보통 이 전제가 근데 보통 밑에 거보다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 있죠. 그래서 전제가 보통 이 두 가지를 깔고 가요. 적어도 재고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사할 때 보면 재고가 뭐 물론 다 팔리면 좋은데 재고라는 게 있다면 적어도 꾸준히 재고가 어느 일정량이 있거나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거, 그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기본 전제야. 기본 전제. 근데 여기는 물가 상승이나 하락이라고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재고가 증가한다는 전제만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선입이 커요. 기말재고. 선입이 기말재고가 커. 자, 일단 선입선출법이 이익을 크게. 자,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입일 때 기말이 크면 이익도 커지겠지. 맞겠지. 근데 물어본 게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맞고. 그 다음 후입은 매출원가가 더 크다. 자, 아까 왜 기말재고와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는 반비례란 말이에요.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입이 기말이 크다. 그럼 후입은 기말은 적고 이익은 적지만 매출원가는 크다. 이것도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3번 상품 구입 가격이 기초보다 상승하였다. 재고도 증가하는데 기말도 선입이 크네. 그럼 사실은 상승이라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 이거 중에 하나거든. 근데 요거는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 표시하면 되겠지. 그 다음 선입이 매출원가가 크다. 이건 아니지. 선입이 기말이 크면 매출원가는 작아져야죠. 기말과 매출원가는 반비례입니다. 기말과 이익은 같이 가지만 매출원가는 같이 못 가. 절대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그래서 이거 4번. 그래서 3번은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전제 기본 가정이 물가는 상승하고 재고는 동일하거나 증가한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럼 재고가 증가한다는 표현이나 기초보다 기말재고가 크다라는 표현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마지막 문제 같죠? 36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로서 수량은 일정하게, 기본 전제에 동일하게. 보통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요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때 매출 총이익이 가장 적게, 이 순간 끝났어. 물가 상승, 머릿속에 선의총후 딱 떠오르는데 이익이 적게래. 그럼 볼 것도 없이 후입이지 뭐. 그잖아요. 볼 것도 없이 후입이야.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답이 딱 나와야 돼. 자, 이래가지고 일단 교재 문제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100회 이후에 나왔던 그 재고자산 문제를 얼른 봅시다. 몇 개나 있나 몰라도 빨리 갑시다. 매입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은, 매입한 건 당연히 매입원가고, 매입할 때 하역비, 매입할 때 운임, 매입 부대비용 원가의 산입이죠. 근데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반품시켰대. 환출과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차감해야죠. 가산하는 게 아니죠. 그죠? 4번. 그 다음
회사의 판매용 상품 매입과 관련된 회계처리 분계의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과목은 뭐다냐. 차변의 상품이고 대변의 뭐. 차변의 상품을 사왔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현금 줬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건 가능하지만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닐 때죠. 상품 이외. 상품이 아닐 때 쓰는 말이니까 올 수 없죠. 3번. 그 다음 107회 따끈따끈한 얼마 안 된 거죠. 이제 한 달도 안 된 거야지. 자, 이 개정 과목이 뭐다냐. 상품 판매 대금을 초기에 받을 때, 판매 대금 외상 매출금을 초기에 받을 때 깎아주는 거. 매출 할인 그냥 나와야 돼요. 이거 우리 실기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외상 매출금 100억인데 그 중에 일찍 받아서 깎아줬다. 근데 그건 매출 애누리가 아니라 매출 할인이다. 만약에 2% 깎아주고 98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실기에서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기 수치가 아니라 만약에 하자나 불량품이 있어서 깎아줬어. 그럴 때는 매출 애누리죠. 이제 매출 애누리죠. 그 다음에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항목이 뭐다냐. 매입액에 포함하는 거, 매입액에 가산하는 거, 매입할 때 운임, 수수료, 관세 이런 거죠. 나머지 환출과 애누리와 할인은 차감 항목입니다. 설명 필요 없죠. 재고자산 관련 지출으로서 원가에 차감하는 게 뭐냐. 차감하는 거 지금 계속 똑같은 거잖아요. 환출과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3번이고요. 매입 운임은 원가의 가산이죠. 그 다음 매출 운임은 그냥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죠. 급여는 그냥 판관비, 재고자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죠? 또 있나? 그리고 좀 이거는 어차피 교재가 없잖아요. 지금 교재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수시로 어떻게 하랬어요? 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을 빨리 하더라도 잽싸게 일시정지 딱 누르고 눈으로 딱 째려보고 다시 일시정지 풀고 그리고 풀고 하면 되죠. 그죠? 넘어가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 읽을 시간 기다려드리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아, 유튜브는 더군다나 더 안 들어. 그죠? 아이, 하여튼 재밌는 건 알아서 잘 보는데 공부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공부를 재미내 하는 사람 아, 그런 분 가끔 계시는데 대부분은 아이, 넘어가요. 빨리.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매입 운임 등 부대 비용도 포함한다. 당연하지. 맞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 하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구한다. 당연하죠. 후입은 나중에 매입한 걸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이잖아요. 먼저. 틀렸고 답이고. 개별법은 단가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파악해서 하나하나 팔린 거 남은 거를 구분하는 방법.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에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지만 문제는 내가 취급하는 품목이 38,650개야. 그러면은 개별법은 38,650개에 대한 뭐 힘들어서 못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워요. 그 다음 매출원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게 매출원가인데 자, 전기요렉이 기초재고 매입액 매출채권은 왜 나왔니? 매입채무 너는 뭐니? 예? 매출액과 기말재고 이럴 때 잽싸게 T계정 그려서 기초차변에 35 만단위 매입 차변에 77 그리고 매출 대변에 120 적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매출 원가를 물어봤지 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 그럼 매출액은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기말재고 대변에 37 그럼 매출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니 어느 때는 매출액 적고 어느 때는 매출원가 적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매출 총 이익을 물어보는 거라면 매출액을 적어야지. 그죠? 그래서 차변학교 얼마니? 112만원. 거기서 37을 빼면 얼마예요? 75인가요? 75? 2번이 답이고 만약에 매출 총 이익을 물어봤다면 기초 차변에 35 매입 차변에 77 매출 대변에 120 그리고 기말재고가 37 그럼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면 이익이죠. 그럼 대변합계 157이고 차변합계가 112였나? 110이니까 45만원이 매출 총 이익입니다. 안 물어봤지만 매출 총 이익 물어봤으면 45만원이에요. 그럴 때는 매출액을 써야 돼. 그럴 때는 매출액을 써야 되지만 이 문제는 매출 원가를 물어봤죠. 매출한 상품의 원가. 그러니까 매출액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매출원가 물어봤네. 매출원가인데 기초 있고 매입 있고 기말 있어. 그럼 공식으로 풀어도 더하고 빼고 그럼 끝나네. 그럼 뭐요? 기초랑 기말이랑 똑같네. 그럼 볼 것도 없이 1,000만원이지 뭐. 공식 쓸 것도 없고 T계정 그릴 것도 없어. 너무 허접한디. 그죠? 기초와 기말이 똑같아. 더군다나 매출원가 얼마냐.
아, 이런 게 100일 했더니 이런 것만 나오면 좋은가요? 물론 좋지 뭐. 시험 볼 때 잘 맞추면 되니까. 자, 매출 총익 물어봤다.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관련된 자료가 2개 이상 보이면 잽싸게 T 계정을 그려라. 기초 400만원. 저는 만단위 400만원이 400만원으로 보입니다. 400. 그 다음 기말은 대변에 600. 순서 위아래 순서는 무시하고 상품 매입 차변에 1000. 매입의 누리는 매입의 반대쪽에 적으면 되니까 10. 그리고 매출액 대변에 1100.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면 이익이라며요. 매출 총이익. 그럼 대변합계가 1710만원이죠. 그럼 차변합계는 1400인데 그럼 1710에서 1400 빼면 310. 310 1번. 끝났죠? 그러니까 이건 T계정에다가 숫자만 따다다다 넣으면 만단위 배우고, 그리고 T계정 그리면 계산기도 필요 없죠. 그냥 보면 공식 안 써도 되잖아요. 공식 쓰려면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익. 그럼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는구나. 근데 매출원가 구하려면 기초재고에 순매입액인데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환출과 애누리를 빼야 되고 거기서 기말재고 빼야 된다. 이런 시간에 벌써 이거 계산 검토까지 끝났겠다. 그죠? T계정 그리는 거 빨리 1000만원 내고라도 배워야 돼요. 만단위 100만원 내고라도 배워야 됩니다. 진짜 내라고 안 할 테니까요. 좋아요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댓글 좀 남겨주시고 잘 들었슈 그럼 얼마나 좋아.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나왔어. 재고자산 손익계산서 일부를 발표했는데 매출액을 구하래. 그럼 매출액 이거 물어봤고 기초 매입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상품 계정이 상품 관련된 게 2-3개 나오잖아요. 잽싸게 T계정 그려요. 그래서 매출액을 물어봤으니까 거시기. 그리고 기초 차변에 이것도 2500만원. 억 단위가 보이네. 9자리가 억이죠. 9단위가 억. 1억 6800. 이럴 때는 만 단위가 조금 어려워요. 만 단위가 조금 어려운데 이럴 때는 눈치학상 1000만 단위 억 단위가 나오는데 눈치학상 10만원 이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눈치학상 공 6개를 생략해 그냥. 그러면 기초 차변에 25. 매입은 차변에 168. 이런 걸 진짜 돈 주고 배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진짜. 근데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좀 배워요 제발. 그 다음에 기말 대변에 1호. 그리고 매출총이익. 대변에서 차변합계 대변에서 차변을 뺀 게 매출총이익이라며요. 172. 그럼 나머지가 매출액이요. 그죠? 그럼 차변합계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냐? 이게 얼마냐? 365? 365예요? 3659 이거 15. 그럼 350이네. 350 여기는 1번 됐죠. 억 단위도 암산하는 사람이야. 그죠? 억 단위도 암산하잖아요. 자, 3억 5천. 근데 이거 계산기 누르는 사람은 350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막 168000000172000 그럴 시간에 우리는 잽싸게 센스껏 눈치학상 10만 단위 즉 공 6개를 빼고 25, 168, 150 이렇게만 적어도 암산도 되잖아요. 심지어. 물론 요거는 암산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산기 눌러 빨리. 25, 168, 172 그러면 되잖아요. 저 계산기 또 안 꺼내놨슈. 예, 넘어가요. 자, 그다음 단가 결정 방법 중 특징이구나. 틀린 게 아니라 특징이네. 어떤 거에 대한 특징이냐 이거지. 실제 물량은과 유사하다 하는 순간 답이 보여야 돼. 선입이 딱 보여야 됩니다. 현행 수익의 과거 원가, 즉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매출액은 현재 매출액, 현재의 매출액에 근데 매출원가는 언제 거? 먼저 들어온 거, 즉 과거의 매출원가죠. 어제 거 오늘 거 있으면 어저께 먼저 팔리는 게 선입이잖아요. 과거의 매출원가. 그래서 수익과 비용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현행 원가, 현행 수익의 과거의 원가, 현재의 수익의 과거의 원가, 어제 거부터. 그죠? 그리고 기말 재고 남아있는 건 최근 거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남은 게 최근 거죠. 딱 봐도 선입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수익 비용 대응이 합리적인 거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건 개별법이지만 개별법이 없으면 후입이죠. 아까 문제 있었을 거예요. 전 시간인가. 그 다음 단가 결정 방법 중에 후입에 대한 설명 바르지 않은 거.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 이건 아니지. 반칙이지. 실제 물량 흐름은 개별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거 말고 선입이죠. 선입. 답 나왔고요. 기말 재고가 옛날 거. 왜냐하면 후입 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남는 게 옛날 거예요. 오래전 거, 과거 겁니다. 물가 상승하면 이익이 적어지죠. 그죠? 이익이 적어지고. 그래서 상승하면 기말 재고도 적어져. 기말과 이익의 방향이 같이 가는 거. 계속 나옵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거 많이 나와요.
다시 우리 그래서 이론 시간에 이런 것도 제가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물량 흐름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는 게 뭐냐?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건 개별법이에요. 근데 보통 개별법이 지문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은 선입선출법이고, 그 다음 또 이런 문제, 수익 비용 대응,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합리적인 게 뭐냐, 이런 물음이 있다면 이것도 가장 이상적인 건 개별법이야. 그런데 개별법이 없으면 후입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개별법이 답이지만 어떤 문제는 후입이 답이에요. 이런 건 눈치껏 해야 돼. 눈치학상. 지문에 개별법이 있느냐. 개. 요즘은 개 맛있어. 개 재밌어. 개 쉬워. 막 이러는 건데 개 쉬워. 개 쉬운 거지. 어쨌든 개선 개후야. 뭔 소리야. 어쨌든 이게 문제에 따라서 개별법이 지문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대부분 까먹어요. 맨날 우리 습관적으로 선입이나 후입이나 외워버리잖아요. 수입으로 외워서 후입을 답으로 해. 심지어 강사도 그러던데 후입이 답이야. 개별법 답 잘못됐어 이러던데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개별법이 지문에 있으면 개별법이 답이에요. 근데 요게 없으면 요게 답인 거지.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기말을 과소평가했다. 이때 옳은 거. 기말이 과소했다. 그럼 기말이 과소면 이익은 매출원가는 나중에 따지고 이익은 과소가 돼야지. 같이 가야지. 과소가 돼야지. 과소가. 이 와중에 1, 3번 찍은 사람은 손 들고 서 있어요. 예? 그 다음 매출원가는 반대잖아요. 반비례야. 이게 과소면 여기는 과대야. 그냥 답이 4번이죠. 여긴 과소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고. 아 2번이지 참. 2번 틀린 거고. 됐죠? 또 있나? 또 있네. 또 있어요. 잘 봐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재고액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인데 기말재고가 감소하면 증가하면 자 이때도 항상 머릿속에는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다. 매출원가는 반비례니까 이익부터 따지자. 기말이 감소하면 이익 감소인데 증가니까 틀렸슈. 그럼 올바른 거 찾는 건데 다가 나오면 틀려. 그 다음에 기말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한다. 이건 맞아. 라는 있어야 돼. 그럼 탈락. 끝. 이거 답이죠. 가도 맞겠지. 기말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커집니다. 어쨌든 맞겠지 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늘 하는 게 기말과 이익이니까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다. 이거 먼저 찾으면 답이 벌써 추려집니다. 답이 웬만큼 추려지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마지막이네. 느낌상 마지막. 밑에 비어 있잖아요. 마지막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자, 당연히도 기말 재고가 과대 계상됐다. 이 오류가 미치는 영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먼저 기말과 이익이 방향이 같이 간다는 거 항상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기말이 커졌으면 이익도 커집니다. 일단 맞죠? 맞고 이익 없네. 이 말이 뭐요? 다음 연도? 당해년도가 있고 다음 연도가 있고 그래? 어쨌든 당해년도 기말재고 과대, 당해년도 기말재고 과대. 뭐요? 문제에 써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 써 있으면 어떻게? 이것도 맞고 다음 연도 기초재고가 과대. 왜? 이번 연도 만약에 지금이 23년 말이면 결국은 24년 기초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이번 연도 기말재고는 다음 연도 기초재고고 이번 연도 기말이 과대면 다음 연도 기초도 과대. 똑같은 거지. 그럼 1, 2, 3번 다 맞는 거고 당해년도 매출원가 과대가 아니라 과소죠.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는 반비례입니다. 반대. 기말과 이익이 같이 가는 거고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또 잠깐만 쉬고 오셔야 돼요. 잠깐만 쉬고 오랬더니 7박 9일 동안 어디 방미하고 막 이러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는 거 기본이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아마도 투자자산일 거예요. 그래서 교재 있으신 분들은 잠깐 예습하고 오시고 교재 없은 분들은 각자 가지고 계신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